자, 이제 2단원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판구조론을 설명을 하려면 거의 이제 시조색격에 해당이 되는 맨 처음에 판구조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가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바로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인 판게아라고 하는 큰 대륙을 이루고 있었고,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가 되고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2억 년 전이면은 2억 5천만 년 전쯤이 중생대 시작이니까 중생대 초쯤 되겠죠. 그렇죠. 네, 중생대 초쯤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서 계속 분리를 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댔어요. 그래서 베게너가 처음 생각한 판게아는 저런 식으로 대륙이 이제 다 붙어 있었던 형태고, 최근 연구로 복원이 된 판게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극 대륙 밑에 인도가 붙어 있었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가 저렇게 하나로 붙어 있던 저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현대 분포랑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갈라지면서 대서양이 생기고, 태평양은 좁아지고, 인도 대륙은 위로 상승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대륙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베게너가 주장한 여러 가지 대륙 이동의 증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해안선이 유사하더라. 즉,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의 해안선이 거의 딱 지도를 잘라서 붙여보면 거의 들어맞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졌던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해서 남아메리카 대륙 동해안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이 잘 연결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화석 분포가 연속적으로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화석들이 바로 여기 보면은 뭐 메조사우루스의 화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로소테리스 같은 화석들이 여기 똑같은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출토가 돼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된다. 이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대륙에서 같은 화석이 발견될 수는 없고, 식생이 다르니까 하나로 붙어 있었으니까 연속적으로 같이 생존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 육상 동물하고 육상 식물, 대표적으로 메조사우루스, 글로소테리스가 화석이 발견이 되고 얘가 잘 연결이 되더라. 그 다음에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암석하고 퇴적물이 쌓여있는 지층의 순서라든가 하는 이런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잘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의 산맥이 잘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 있는 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더라.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서로 일치를 하더라. 그러니까 빙하가 적도 근처에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근데 얘를 남극 대륙 중심으로 쭉 모아보면은 과거에 남극 대륙에서 이 근처에 하나로 있었던 상태에서 빙하가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대륙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지금 더운 저유도 지방에서도 빙하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대륙에서 고생대 말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도 발견이 되고, 대륙 이동을 시켜서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아보면은 잘 연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학설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게너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봐봐, 대륙이 하나였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처럼 수력 분포를 나타내게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계는 얘가 그럼 어떻게 움직였느냐 라고 하는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좋아, 네가 이렇게 증거를 댄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얘가 대체 어떻게 움직였냐고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지를 못했었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되게 저명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약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었으면은 좀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베게너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이 되면서 나중에 판구조론으로 발전하는데 근거가 됐고요. 지구과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새롭게
개척을 하는 지사학 연구의 기초가 제공이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멘틀 대류설은 그 다음에 대륙 이동설은 멘틀 대류설이라는 걸로 어떻게 되냐면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멘틀 위에 놓인 대륙이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멘틀하고 지각을 따로따로 별개 개념으로 봤고, 멘틀은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지구과학에서도 했었지만, 특정 상태가 돼버리면은 밑에 연약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일부 용용된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유동성을 가지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대류에 의해서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봤던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에요. 멘틀 내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그 다음에는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 그러니까 외핵 내핵은 결국에는 지구 생성 당시 축적된 열이겠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멘틀 상부랑 하부의 온도 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근데 이제 엄청 느리죠. 실제로는 거의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홈스가 제시한 멘틀 대류설은 이렇게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상승부는 양쪽 대륙 지각을 잡아 끌어서 서로 멀어지게 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을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작용을 하고, 이 대륙 지각이 벌어진 곳은 뭐가 생기고 새로운 바다가 생기고, 거기에서 대륙 지각이 벌어진 곳에서 새로운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서 새로운 화산섬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되게 그럴싸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론이기는 한데, 이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실제로 대류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럴 거다라고 예측을 해놓은 거고, 그럼 이제 실험적으로 또는 관측적인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측으로 실제로 멘틀이 대류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제시를 하지 못했죠. 지금도 멘틀이 대류하는 걸 실제로 보기는 힘들어요. 어떤 간접적인 결과로 우리가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해양저 확장설에 해당이 돼요. 멘틀 대류설 다음으로. 자, 해저 지형을 관측을 하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증거를 하나씩 모으게 되는 건데, 탐사 기술이 저 때보다 이제 계속 발전을 해온단 말이에요. 19세기 후반만 해도 해저 지형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뭐 여기서 암초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관측 결과를 알아냈지만, 저 깊은 바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탐사 장비나 기술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서 해저를 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음향 측신법이라고 하는 거는 음향, 소리, 결국에는 이제 초음파예요, 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가 쪽 쏴서 이게 밑에 해저 바닥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가면서 측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음향 측시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저의 깊이를 측정을 하고, 깊이에 따른 높낮이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해령, 해구, 그 다음에는 심해저 평원 등의 해저 지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저 지형을 보게 되면은 화산섬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밑에 해산, 그러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산섬은 이제 해 바다 위쪽으로 노출이 된 거고, 밑에 그 화산 활동으로 생기긴 했는데 위쪽으로 노출까지 되지 않은 애는 해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해령, 그 다음에는 대륙 연속적으로 보면은 뭐도 있습니까? 대륙붕이 있죠. 수심의 깊어짐의 순서에 따라서 근처에 나타나는 대륙붕, 그 다음에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대륙 사면. 대륙 사면에서는 여러분들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는 대륙 사면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완만해지는 대륙대. 그래서 대륙대 같은 경우에는 대륙 사면에서 내려온 사태가 순서대로 쌓여서 만들어지는 점이층리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수심 5,000m 이상이 되는 심해저 평원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해산 중에서도 이렇게 위가 평평한 해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해산도 있는데 이게 평평한 해산이 있어요. 이걸 이제 기호라고 하는데, 해산이 위로 올라갔다가 포화침식으로 깎여 밑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정해산이라고 하는 기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음양측신법은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까지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음양측신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왕복 시간을 절반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깊이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령, 대륙 사면, 대륙봉, 대륙대, 해구 이런 해저 지형들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면에서 발사한 이 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의 절반을 통해서 깊이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심이 깊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음파의 속도는 여러분들 고체파기 때문에 얘는 역학파동이라서 내질이 있어야지만이 전달되는 파동이고, 고체 상태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는 액체, 그 다음에 기체가 되고, 매질이 없으면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공기 중보다는 액체, 물 속에서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는 수온하고 염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온하고 염분에 따라서 해수의 여러분들 TS도에 의해서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밀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음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은 헤스하고 디츠가 해령 아래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갈라진 틈으로 마그마가 분출이 되니까 식어서 새로운 지각이 되는 거죠. 멘틀 대류를 따라 가운데 있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저가 점점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학설이에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멘틀 물질이 상승부에 해령이 존재하고, 해령 중심부, 해령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을 하게 되니까,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가운데 쏙 들어간 V자 열곡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열곡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고, 이 마그마가 냉각돼서 얘네들이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보통 이때 해력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해양 지각은 다 대부분 현무암질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지구과학에서 배웠어요. 생성된 해양 지각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양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해구에서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오래된 해양 지각이 지구 내부로 섭입돼서 침강을 해서 멘틀로 들어가고, 다시 멘틀의 물질로 환원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그러니까 해령과 해구의 구조, 그리고 얘네들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는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예요. 고지자기는 얘가 고지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지구의 자기장에 대한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으로 나타나는데, 해령에서는 결국에는 마그마의 분출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마그마의 분출이 일어날 때 마그마 안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금속 광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금속 광물들이 이 분출 당시 지구의 자기장 방향으로 뭐가 되냐면은 자화가 돼요. 딱 그 상태로 굳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화된 방향이 그 당시 얘가 분출돼서 냉각되었을 때 지구 자기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역작이라고 하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즉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지구 자기장의 흔적인데, 암석이 생성이 될 때 자석을 띠는 광물, 대표적으로 이제 철질 광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강자성체니까. 그래서 고지자기 줄무늬는 지질시대 동안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랑 같은, 그러니까 현재랑 같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지구의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기가 북극이죠. 여기가 남극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극은 자석으로 치면 N극이고 북극이 S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침반이 북극 쪽을 향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상태고, 이거를 정작이라고 봐요. 근데 이 외핵이 안에서 이제 대류하고 하는 현상에 따라서 자기장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11년을 주기로 해서 극이 계속 바뀌어요. 위아래로. 지구도 예전부터 정작이랑, 그러니까 북극 남극의 자극이 바뀌는 거죠. 역자기, 정자기, 역자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화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 정작이면은 약간 시간이 좀 더 예전에는 역자기, 그 더 전에는 정자기, 다시 역자기, 정자기. 얘네들이 일정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령이 양쪽으로 발산을 해가잖아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 때마다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가 되니까 같은 거리로 거의 계속해서 대칭 구조로 나타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자기된 방향이 정자기와 역자기가 대칭으로 반복되는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해양 지각의 나이랑 해저 퇴적물의 두께를 보게 되면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져요.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오래됐으니까 퇴적물도 많이 쌓이겠죠. 결국에는 수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수심이 깊어지는 거는 이렇게 가운데 해산에서 양쪽으로 해령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이 열곡 중심으로 해서 점점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낮아지게 돼요.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경사가 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심해 퇴적물의 최하층에 분포하는 퇴적물이 여기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니? 이렇게 퇴적물이 이렇게 쌓였을 때 최하층에 분포하는 퇴적물의 연령은 해양 지각의 나이랑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계속해서 심해 퇴적물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고, 그리고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두꺼워지고 이렇게 대칭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가운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을 보게 되면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짐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섭입대면 해구잖아요. 그렇죠? 섭입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는 해구를 기준으로 해서 섭입당하는 판 쪽이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식으로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진학자 베니오프가 쿠릴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마찰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이렇게 섭입을 해서 여기가 해구고,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이 마찰한 요 부분을 우리는 마찰대라고 하는데, 여기를 베니오프대라고 해요. 저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발견을 해서 베니오프대. 그러니까 해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섭입당하는 판 쪽이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구에서 이렇게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해양 지각이 요 안으로 계속 소멸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오래된 해양 지각이 저기서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해령이나 해구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해구 부근에서는 저 섭입대인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로부터 이 해구 아래로 해양 지각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여기서 소멸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함수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마그마의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 가지고 여기서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대륙지각 아래를 녹여버리면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여기서 분출하고 섞여서 나오면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구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대륙 이동설, 그 다음에는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까지 해서 이제 지구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이론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최종적으로는 이제 판구조론으로 이 내용이 진화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판구조론이죠. 설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확정된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맨 마지막인 판구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판구조론은 뭐 많이 했었죠. 통합과학에서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중학교 때도 배웠었는데, 자, 판구조론은 그러니까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발견을 하게 돼요. 자,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확장되면서 열곡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양적 확장설로 알아냈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의 확장의 속도 차이로, 그러니까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한 이 플레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변환단층은 이렇게 해령과 해령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양쪽으로 해양 지각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발산을 하게 되면은 요 경계, 그렇죠? 여기에서 한쪽 판은 해령에서 오른쪽, 왼쪽, 또 다른 해령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양쪽으로 발산을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이동 속도와 방향에 따른 차이 때문에 변환단층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을 해서 해양 지각마다 뭐가 다르다? 이 이동 속도 또는 방향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시켰고, 그래서 판 구조로는 지구 표면은 여러 개, 10여 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판 경계에서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각 변동의 이론을 바로 판과 판의 경계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이고, 실제로 맞죠. 그래서 경계는 크게 이렇게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는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는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에 해당이 되고, 멘틀 대류 상승부죠. 그죠? 알다시피 멘틀 대류 상승부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모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천발 지진이 여러분들 발생을 합니다. 해령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는 다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양 지각만 만들어져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여러분들 새로운 해양 지각, 해양판이 생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하고 대륙판 사이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륙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 판과 판이 벌어지면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와요. 결국에는 거기가 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나오는 건 다 현무암질 마그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들도 다 뭐가 된다? 해양 지각으로 형성이 됩니다. 수렴형 경계는 알다시피 멘틀 대류 하강부고 두 판이 서로 모이는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주죠. 충돌형 경계하고 이게 섭입형 경계로 나눠주게 되고, 해구가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해양판이 해양판 아래로 또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곳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섭입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충돌형 경계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여기서는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수렴형 경계인 섭입형에서는 모두 발생을 하게 되고, 충돌형에서는 주로 뭐만 발생을 합니까? 지진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주로 지진.
그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은 없죠. 예,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보통은 해령하고 수직하게 발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 변환단층이 만들어주고, 수평이동 단층이 바로 요 변환단층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발산형 경계가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 그 다음에 여기 동태평양, 해령이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페루 해구, 남아메리카 판 있는, 여기 안데스 산맥 있는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 필리핀 판하고 유라시아 판이 충돌해서 생기는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에 일본 해구, 이쪽이 바로 대표적인 서비평 경계에 해당이 되고, 발산형 경계가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있는, 또 여기도 예,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 아이슬란드 열곡대도 예, 바로 예,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예,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배웠고, 판은 실제로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을 하는 두께 100km 정도의 암석권 전체를 바로 우리가 플레이트, 판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멘틀 대류에 따라서 지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멘틀 상부에까지 포함을 하는 암석권 전체인 판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연약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는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는 해양적 확장 설, 여기까지는 설이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뭐예요? 판구조론, 예, 이론으로 맨 마지막에 정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예,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을 골라주면은 답이 55xx예요. 55xx. 자, 백에너는 대륙 이동의 증거로 지진대의 분포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 백에너가 주장한 4개의 대륙 이동의 증거는 뭐 화석 분포에 동일한 화석이 분포되는 거, 빙하의 흔적이 일치하는 거, 뭐 해안선이 일치하는 거, 예,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백연화각, 그다음에 지질 구조의 떨어진 두 대륙에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 산맥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대륙 이동의 증거고, 그다음에 백연화는 그 당시 대륙 이동의 원동력 자체를 예, 설명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하지를 못해서 그 당시 학설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자, 1920년대 후반 홈스는 멘틀 내 온도 차이로 인해 멘틀에서 열대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의 이론에 따르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양적 확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5, X5, 5에 해당이 됩니다. 해구를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구가 아니라 해령이죠, 해령. 그죠? 발산의 경계인 해령을 축으로 해서 정자기하고 역자기 시기가 서로 대칭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판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면은, 윌슨은 변환단층을 경계로 구분되는 땅덩이를 판이라고 불러줬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판은 지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을 해주고, 판 구조로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해주는 통합이론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표자료 분석 대륙 이동설의 증거 봅시다. 그린 가는 현생 누대 동안 각 지질 시대의 말기에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대륙 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판기하에서 점점 벌어지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생대, 얘가 중생대, 이 녀석이 신생대 말,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에서 제시된 대륙 분포를 지질 순서대로 나열해주면은 B, A, C 순서대로 예, 저렇게 판기하가 서로서로 벌어지는 형태로 봐주면은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순서대로 B, A, C가 되고, 나에서 제시된 자료 기억에서 미음 중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기억. 기억이 여기서 그림이 뭐냐? 고생대 말 습곡 산맥, 그쵸? 이렇게 산맥 구조가 연속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여기가 뭐냐? 고지자기 줄무늬는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증거로 내세운 거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죠? 해양 저확장설로 예, 증명을 한 거고, 메조사우루스 화석 산출지, 그쵸? 예, 이거는 동일한 화석이 출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의 흔적, 그 다음에 고생대말 빙하의 이동 흔적, 예, 요거는 예, 바로 베게너가 주장을 했던 대륙 이동의 증거가 맞죠. 기억, 니은 안 되고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베게너의 대륙 이동의 증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발표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까닭은 바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4번 가에 대한 설명 중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초대륙이 형성된 시기는 판게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고, 자, 지구 전체에서 대륙붕의 총 면적은, 대륙붕이 결국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수심이 200m 이내인 곳이 대륙붕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해안선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대륙붕의 면적도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해안선의 면적이 가장 넓은 거는 바로 C에 해당이 되겠죠. 대서양의 면적은 여러분들 판과 판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대서양은 멀어져요. 여기가 대서양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A가 C보다 당연히 더 좁죠.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고생대 말 인도 대륙에서 빙하 퇴적층이 형성될 때의 수륙 분포는 인도 대륙은 어디 있었어요? 남반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처럼 나와 있어야 됩니까? 예, B처럼 나와 있어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다가 신생대쯤에 점점 뻘뻘 올라와가지고 어디 부딪혀요? 저기 바로 그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5번 OX 문제 한번 보면은, 자, 답이 55xx55예요. 자, 55xx55인데 이거 주의할 거,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해안선의 형태가 유사하다는데, 이거 가끔 남아메리카의 서부 해안이랑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선이라고 이렇게 너무 되게 착한 보기를 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양아치처럼 된다고 저렇게. 자,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는 적도 부근까지 빙하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진 않아요. 적도 부근까지 빙하가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저 밑에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가 얘네들이 이동을 한 거죠. 메조사우루스는 대서양이 형성된 이후에 번성했던 게 아니라 판게아가 형성되기 이전, 대서양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판게아가 이동한, 즉 판게아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판게아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바다가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서로 벌어지면서 만들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전에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을 때 번성했던 바로 동물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가 대칭을 이루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는 6번은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에 근거할 때 판게아가 형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륙 이동한 거리는 인도 대륙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보다 크죠. 왜 크냐면은 인도 대륙은 어디 있었어요? 저기 남극 대륙 근처에 있었어요. 남극 대륙 근처에 있는 결국에 남반구에 있다가 쭉 적도 지나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유라시아 대륙하고 빵 충돌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인도가 이동한 양 자체가 어떻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음양측신법하고 해저지형 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판경계를 가로지르는
탐사 지점 P1부터 P6를 자, 표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왕복 시간을 나타냈대요. 자, 음파의 속력, 초음파 속도 1500m/s인데 지금 보면은 P4를 중심으로 해서 P3, P5, P2, P6, P1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대칭이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왕복 시간 자체가 가장 길었던 어디라고 봐야 돼요? P1이 가장 깊은 곳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장 얕은 곳은 왕복 시간이 가장 짧은 바로 P4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령의 중심인 열곡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해역에 존재하는 해저 지형은 해령이죠. 즉 양쪽으로 대칭으로 해양 지각의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옆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해령은 이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위에를 바다라고 치면은 수심이 점점 이런 식으로 깊어지는 형태로 나와야지 맞아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저면으로 발사한 음파의 왕복 시간은 수심에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령까지의 음파 왕복 시간은 주변 해역보다는 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짧아요. 해령은 어차피 바다에 있는 화산이에요, 화산. 산이니까 위로 높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수심으로부터 얕은 거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구까지 음파 왕복 시간은 주변 해역보다는 더 길죠. 수심이 깊으니까. P1과 P6에 있던 해양 지각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발산형 경계니까 여기가 P1, P6라고 보면은 더 멀어지게 나와야지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XX 5, XX55X예요. 자, 판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은 바로 P, 여기서 보면은 중앙에 있는 P4 지점에 해당이 되겠죠. P6가 아니라 P4가 판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이 해역의 판의 경계는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해령이니까 생성이 되는 곳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의 연령은 P1이 P4 지점보다 더 많다. P1이 당연히 P4가 중심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해령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증가하고 해양 지각의 나이도 증가하죠.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당연히 P6에서 더 두껍게 나타나게, 여기가 P6니 P4니? 여기가 P6구나. 여기가 더 P6에서 더 두껍게 나타나게 될 거고, 해양 지각의 나이도 많아요. 해저면의 기울기는 P1, P2 구간이 P3, P4 구간보다 급하다. 자, 그럼 여기서 P1, P2 구간하고 P3, P4 구간을 보면은, 자, 위에서 수심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자, P1하고 P2는 둘이 왕복 시간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냐면 0.34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P3, P4는 둘의 차이가 0. 얼마가 차이가 나냐? 2.19초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수심 차이가 크다란 소리는 결국에 경사 차이가 큰 거죠. 0.34면은 지금 P1이 P2보다는 좀 더 깊은 거니까 P1이 여기고 P2가 여기면 요 정도의 경사도를 보이는 건데, P3하고 P4는 요거보다 지금 왕복 시간 차이가 거의 6배 정도가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수심의 차이가 난다는 소리니까 경사도는 P3부터 P4 사이가 더 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복 시간 차이가 크면은 수심 차이가 큰 거니까 경사도보다 큰 거다라고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판 구조론의 성립 과정, 내신 만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보자. 자, 백앤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의 해안선이 유사하다. 그쵸?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이랑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유사하다라는 것에 착안한 이론이 맞고요. 다음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있는 판기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다. 다음에 화석 분포랑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대륙 이동의 근거로 제시를 한 것도 맞고,
해저 탐사 기술의 발달로 대륙 이동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륙 이동설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해양 확장설, 그죠? 요게 등장하게 된 거니까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베게너가 제시한 고생물 화석의 분포 연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메조사우루스는 중생대 말이 아니라 지금 판게아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고생대 말에 살았던 육상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틀렸고, 글로소프테리스는 남극 대륙과 인도 대륙에서 모두 발견이 된다. 남극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은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대륙 상태에서 붙어 있었다가 쪼개졌기 때문에 대륙 이동의 증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느 지질 시대 말에 형성된 빙하 퇴적층의 분포랑 빙하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거랍니다. 자, 보면은 빙하의 이동 방향은 그 당시 남극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남극에서 모여 있다가 이렇게 뻗어나간 거기 때문에 남극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남극을 향한다라고 봐야지 맞는 거고, 자, 빙하 퇴적층이 형성될 지질 시대는 그렇죠. 판게아가 형성되어 있던 시기로 봐야 되는 거니까 고생대가 맞고, 자, 이 지질 시대의 적도 부근까지 빙하가 존재한 건 아니고 남극에 있던 빙하가 이동을 해 와서 적도 부근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이 맞죠. 히말라야에서 산호 화석이 나왔다고 히말라야가 예전에 산호가 예전에 산에서 살았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바다였구나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그림 가부터 다는 현생 누대에 서로 다른 시기의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가에서 다로 간 다음에 나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대륙 분포의 순서는 다가 나가 되니까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 시기에 가다 나구나. 자, 그 다음에 가 시기에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이게 맞고 얘가 이때 만들어진 다음에 쪼개졌기 때문에 아메리카하고 유럽의 지질 구조의 산맥의 연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시기 동안에 인도 대륙은, 여기 인도거든. 인도 대륙은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2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인도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보기도 나오지만 저위도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근데 이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남반구 남쪽에 있다가 적도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위도로 이동을 하고 다시 이 상태에서 북반구 쪽으로 고위도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저위도로 이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보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적도 근처가 저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위도로 갔다가 다시 고위도로 간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당시 과학자들에게 인정이 받지 못했던 까닭은 대륙 이동의 여러 가지 증거는 제시를 했는데 이 베게너가 뭐예요? 대륙 이동의 증거는 제시를 했지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시를 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홈스의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멘틀 대류설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다음에 나오게 된 게 멘틀 대류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해양적 확장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틀렸고. 멘틀 대류의 온도 차이로 인한 열대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는 맞고요. 자, 멘틀 대류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과학 기술이나 관측 기술이 현재만큼 이렇게 발달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시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근데 그럼 내놔. 뭐 이런 거지. 자, 다음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하는 어느 과학자의
주장 내용이다. 1929년 누구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해 생긴 열로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한 사람은 홈스예요.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고 하강하는 곳은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해령과 해구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5번이 맞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홈스의 멘틀 대류설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자, 기억은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지금으로 본다라면 해령에 해당이 되는 거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맞고요. 따라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의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을 해요?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횡압력이 작용을 하게, 횡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에서는 횡압력이 장력보다 우세해요. 멘틀 대류의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 그 중에서도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또는 지구 생성 초기에 축적된 내부 열, 이런 것들에 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9번. 해양저 확장설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해양저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학설 맞고요. 해저 지형의 발견은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는데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관측 기술의 발전이죠. 음향측심법으로 인해서. 고지작의 역전 줄무늬의 분포는 해양저 확장설의 중요한 증거죠.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지하기하고 역자기가 서로 교대로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강하고 나는 해령 또는 해구가 발달한 두 해역에서 음향측심법으로 특정한 수심 자료를 나타내는데, 이제 기억이 해구죠. 보통 이제 해구는 수심이 6,000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km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6km보다 더 깊죠. 그러니까 기억은 해구에 해당이 될 거고, 가운데 V자 열곡이 나온 니은이 바로 명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가에서는 해구가 발달해 있는 게 맞고, 나에서는 해양저가 확장이 되는 해령의 중심 축이 존재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서 해구에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니은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해양 시추선을 이용을 해서 해양 지각의 나이를 측정한 결과 해양 지각의 나이는 최대 2억 년을 넘지 않는다. 자, 그 까닭은 결국에는 이 2억 년이 넘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구에 섭입돼요. 멘틀 아래로 결국에는 침강이 돼버리는 거죠. 다 침강이 돼서 결국에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오래된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해구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녹아서 멘틀 성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대서양 중앙해령 도군에서 관측된 해양 지각의 고지작이 줄무늬를 나타냈는데, 현재가 지금은 정작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정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부분은 정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니은은 역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역, 정. A가 여기고 C가 대칭이 되면은 정역, 정. 여기가 되는 거니까 해양 지각의 나이는 A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C가 되고, 그 다음에는 B가 되죠. 해령을 중심축으로 해서 멀면 멀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으니까, 따라서 맞고요. C가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나와야 되겠죠. 역작이 방향. 지금 현재가 정작이라 그래요. 고지작의 역전 줄무늬는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나타나 주는 게 맞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해구가 발달한 어느 해역 부근에서 측정된 지진의 발생 깊이를 나타냈는데, 자, B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해서 이 A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섭입대, 베니오프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해구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해구로부터의 거리는 A가 B보다 훨씬 더 멀죠. A가 속한 판이 보통 이제 침강에서 들어가는 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큰 판이 아래로 섭입이 되니까 B가 아래로 들어가야 되니까 B의 밀도가 더 커야지. 그러니까 A가 속한 판은 B가 속한 판보다 밀도가 작죠. 이 자료는 해양지각의 소멸을 설명을 하는, 그렇죠, 해구를 설명을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요. 변환단층은, 그렇죠,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에 대한 근거가 바로 변환단층이기 때문에 판 구조론의 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판의 경계는 발산, 수렴, 보존형 경계로 나눠지게 되고요.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바로 뭐예요? 판의 경계에서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 판 구조로는 판의 내부 또는 판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지진하고 화산 활동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이 열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다음 단원에서 플룸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판 구조로는 열점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또는 지진 등은 설명을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하고 니은은 각각 암석권이랑 연약권인데, 이 기역이 판에 해당이 되는 암석권이죠. 그죠? 여기가 암석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로 니은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바로 연약권에 해당이 돼요. 기역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 기역의 두께는 대륙보다 해양이 더 얇죠. 그죠? 왜 그러냐면 대륙 지각 자체가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니은은 액체 상태로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은 액체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부 용융된 구간이 있는 거고, 실제로는 다 거의 대부분이 고체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용융된 구간에서만 뭐가 일어나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16번. 그림은 해령 부근에서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모식도인데, A 구간, 지금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네요. 그러니까 A 구간이 요 경계 부분, 여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가 변환단층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변환단층이고,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고요. A를 중심으로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으로 나타나는 거는 해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환단층하고 고지작의 줄무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그림 가부터 라는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학설이래요. 맨 처음에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은 대륙 이동설, 두 번째가 멘틀 대류설, 세 번째가 해양적 확장설이고, 라스트가 바로 판 구조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부터 라는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학설과 관련된
핵심 주장이나 근거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건 판구조론이죠. 자,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 사이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진 초대륙이 있었다. 이거는 대륙 이동설이죠. 기역 등으로 멘틀의 온도차가 생겨서 멘틀에서 열대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이거는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이고, 자,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한 후 해구에서 침강에서 멘틀로 들어간다. 이거는 해양적 확장설이죠. 그죠? 자, 학설이 등장한 순서는 그래서 멘틀 대류설, 이거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 맨 마지막이 판구조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다라가 맞고, 기역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깊이에 따른 뭐 온도 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밀도 차가 될 수도 있고, 열대류가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밀도죠. 온도에 따른 밀도 차. 멘틀레 온도 차? 멘틀레 온도 차를 발생시키는 거는 결국엔 열이라고 봐야 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는 아니고, 멘틀레 온도 차를 만들게 되는 건 결국엔 여기서 이거겠네. 결국엔 방사성 동위 원소의 공개열, 그죠? 이거라고 봐야지 맞겠죠.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보다는 해구로 갈수록 두껍죠. 니은보다 디귿에서 두껍다. 맞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다음에 19번. 그림은 판의 종류랑 해저 지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는데, 보면은 여기가 해령, 여기가 해령, C가 바로 변환 단층에 해당이 되겠죠. A와 B에서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은 A는 이쪽으로 가죠. 여기서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틀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환 단층이 바로 판구조론의 운동의 증거로 제시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에 20번. 그림은 남아메리카 부근의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냈는데, 자, 오른쪽이 남아메리카하고 여기가 아프리카니까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요 부분이.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남아메리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동태평양 해령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자, 해양저의 속도는 태평양보다 대서양이 더 느려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훨씬 더 어리고 가까운 지역에서 거리에 따른 나이를 보게 되면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대서양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아요. 즉 이게 대서양은 실제로 보면은 해구가 존재를 하지 않고 태평양에서는 여기서는 해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의 판의 이동 속도가 대서양의 판의 이동 속도보다는 빨라요. 이 내용 여기 나오지, 이 지구스텐 과학에서 판의 이동 속도가 차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해령이 밀어내고 있는 속도도 있는데 해구가 잡아당기는 속도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해령이 밀어내는 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판이 섭입될 때 해구가 해양판을 잡아 끄는 힘까지 더해져가지고 태평양판의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대서양에 있는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해양판 이동 속도보다는 좀 더 빠릅니다. 자, A와 D 둘 다 어디예요? A하고 D 여기가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B보다 C에서가 더 두껍다. C가 더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그죠? C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B보다 C가 더 두껍다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그림은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기기 가부터 다에 대한 학생 A부터 C가 나눈 대화래요. 지진계, 응양측신계, 자력계. 지진계를 이용해서 해양 지각이 소멸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이거가 뭐냐면 결국에는 해구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섭입 당하는 판에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해양 지각이 여기서 소멸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해서 베게너가 저거 주장했을 때는 음양측신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력계를 이용해서 고지작의 역전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학생 A하고 C하고가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문제 한번 보자. 그림 가는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나는 가의 어느 학설에서 제시된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대륙 이동설이죠. 여기는 이게 아래 나와 있는 나는 바로 대륙 이동설의 증거고, 기억이 이제 메조사우루스고 얘가 글로섭테리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이다 맞고, 메조사우루스나 글로섭테리스는 여러분들 양치 식물 화석이에요. 식물이고 당연히 양치 식물이 육상생물인 거고, 메조사우루스도 파충류이기 때문에 육상생물 화석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이름이 사우루스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나의 빙하 흔적은 판게아가 분리되기 이전에 초대륙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되겠죠.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판의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해역에서 관측한 음파 왕복 시간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은 거니까 실제로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요거에 해저 지형 형도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A고 B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해구가 될 거고요, B는 해령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A의 수심은 6,000m다. 지금 왕복 시간이 8초죠. 음파 속도가 1,500이니까 따라서 거리 D는 1,500 곱하기 8, 왕복 거리니까 절반으로 나눠줘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6,000m 맞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대체로 어려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평균 깊이는 해구가 해령보다 더 깊어요. 해구 같은 경우에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다 발생을 하지만 해령은 주로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A 부근이 B 부근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두 해령에서 해령을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고지자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에서 판의 확장 속도는 각각 일정하게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가와 나 모두 고지자기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 맞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보게 되면은 해양 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적다. 지금 거리를 보시면 약 120, 얘는 120이 안 돼요. 근데 정가 세 번, 지금이 정이고 두 번째 정자기 부분이에요. 여기서 정이면은 여기가
요거 생성된 시기랑 대응인 거고 얘는 더 그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B의 나이가 A보다 더 어떻게 돼요? 많아야 되니까 A가 B보다 적다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판의 이동 속도가 누가 더 빠른 거냐면 가가 나보다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른 거죠. 더 적은 시간 동안에 많이 간 거니까. 그죠?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B가 C의 약 2.5배다. B하고 C하고 보면은 거리가 대략 얼마냐? 하나, 둘. 이 정도 왔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가 왔으니까 거리가 어차피 판이 확장하는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해양에서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면은 판이 간 거리가 2.5배다. 그러면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2.5배가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쌓이는 양도 대략 2.5배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자, 그림은 북아메리카 연안에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봤는데, 자, 지금 보면은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그렇죠? B에서 C로 갈수록 지금 해양 지각의 나이도 많아지고 A에서 C로 갈수록 또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략 보면 여기가 해령이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해령축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해양 지각의 연령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서로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인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변환단층이 발달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해령이니까. BC 구간에서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계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니까 쌓이다가 이쪽하고 이쪽이 연속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단층 생겨서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환단층대에 해당이 될 거고, BC 구간에서는 변환단층은 only 뭐예요?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해요. 화산 활동은 없고 지진 중에서도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산 없어요. 자, 따라서 없지. 그러니까 맞는 거는 누구만 맞아?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그죠?